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걸 이렇게 다 쏟아버리면 당장 제사상에 올릴 국은 어떡하라고? 어머니, 어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산 사람 살이 타들어가는데 고작 죽은 사람 제사국이 걱정되세요? 시계 바늘이 정확히 새벽 4시를 가리켰다. 인천시 전체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송도의 고층 아파트 창문 틈으로 바람이 윙윙 거리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한 시각이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쾌한 멜로디가 아닌 진동 소리가 윙윙거리는 약하지만 나 한지수 한지소를 고열의 혼미함 속에서 끌어내기에는 충분한 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 소리가 옆에 누워있는 민호를 깨울까봐 두려워서였다. 나는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금살금 이불을 걷어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온돌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보라 속에 서 있는 것처럼 온몸이 덜덜 떨렸다. 목구멍은 마치 숯불 한 줌을 삼킨 듯 따가웠고 어젯밤부터 계속되던 마른 기침은 이제 목 깊은 곳에서 격렬한 가려움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려는 기침을 참기 위해 고통스럽게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은 아파선 안 된다. 모레는 시할아버님 제사다. 대대로 박씨 집안에서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행사였다. 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려고 할 때 이불 속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웅걸거리며 들려왔다. 잠에 취해 무심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다. 일어났어. 나는 멈칫하며 속삭였다. 응, 신선한 거 고르려면 일찍 장 보러 가야 해서. 당신은 더 자요. 민호가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 불빛이 번쩍이며 내 눈을 찔러 아프게 했다. 아직 4시인데 왜 이렇게 일찍 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 기침을 억누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가야 소래포구에서 좋은 생선을 구할 수 있어요. 민호는 엉금엉금 일어나 앉았다. 아마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감기야. 약 먹어. 그는 내 이마에 손을 댔다가 펄펄 끓는 열기에 놀라 금세 손을 뗐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아니면 나 괜찮아.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밀어내며 뻔히 아무 소용없을 휴식 제안을 잘랐다. 당신은 더 자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잖아. 나 약 먹었어. 금방 다녀올게. 거짓말이었다. 약은 한 알도 먹지 않았고 이 외출은 절대 금방 끝날 리 없었다. 나는 침실 문을 닫고 집안의 유일한 온기를 등 뒤로 남겨두었다. 주방의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환하게 켜지며 나의 고독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식탁 위에는 낡고해진 장바구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해열제를 차가운 물과 함께 급히 삼켰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시리게 했다. 연차 15일 중 이미 8일을 시댁 제사와 명절에 써버렸다. 정작 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식탁 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두 글자가 위장을 조여오게 했다. 시어머니. 겨우 새벽 4시 30분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일어났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맑았다. 잘 들어라. 오늘 장 볼 때 조기 꼼꼼히 봐라. 꼭 자연산이어야 해. 네,
시아버지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양식은 밥상 엎으신다. 네, 알겠습니다. 고사리는 무조건 국산이어야 해. 싸다고 중국산 사지 마라 질겨서 아무도 못 먹는다. 제주도에서 잡은 참돔도 한 마리 더 사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열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운데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다. 네, 아, 참. 올해는 고기 산적 2종류로 해라. 네, 큰형님. 입맛 까다로워서 보통 고기는 안 먹는단다. 그 말은 끓어오르는 물잔에 마지막 한 방울 같았다. 큰형님. 와서 먹고 평가만 하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전 부칠 때 기름 아끼지 마라. 작년에는 좀 눅눅하더라. 좀 제대로 해라. 뚝, 뚝, 뚝. 전화가 끊겼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장 보러 가는데 힘들지 않냐는 안부 인사 한마디 없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바라보았다. 15년 시집살이의 쓰라린 보물이었다. 빽빽하게 적힌 송을시들, 동태전, 호박전, 깨집전, 고사리, 도라지, 소고기, 뭇국, 300가지가 넘는 음식들. 이 목록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고 내 나이와 시댁 식구들의 까다로움에 비례해 늘어만 갔다. 엄마, 딸, 예은, 예. 은희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왜 벌써 일어났어? 할머니 목소리 들려서 또 명령하시는 거야. 아이는 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 얼굴 빨개요. 가지 마세요. 엄마 괜찮아. 더 자렴. 엄마 진짜 괜찮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2번째의 뻔한 거짓말을 했다. 예은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었다. 마치 돌덩이를 맨 듯 무거웠다.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았다. 42세의 여자가 퀭한 눈, 잿빛 얼굴, 바짝 마른 입술을 하고 서 있었다. 힘내자, 한지수 딱 이틀이면 끝나.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을 확인했다. 수원에 사는 큰형님 은지 어머니. 저희는 그날 저녁에나 도착할 것 같아요. 성민 씨 공장이 너무 바빠서요. 안산에 사는 동서혜진, 예진. 저희도 늦게 갈 것 같아요. 경수 씨가 야근해야 해서요. 오직 나 가장 가까이 사는 막내 며느리만이 바쁠 권리가 없었다. 나는 15년 동안 언제나 가장 일찍 도착해서 가장 늦게 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낡은 경차를 몰고 텅 빈 인천 거리를 달렸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와 요동치는 내 마음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었다. 왜 항상 나여야만 하지? 잘 사는. 큰형님은 비싼 선물 세트 하나만 보내면 어머니께 칭찬을 듣는다. 반면 나는 내 월급 내 노동력을 쏟아붓고 밤새워 요리해도 돌아오는 건 국이 왜 이렇게 싱겁니? 전이 왜 뭉개졌니? 같은 지적뿐이다. 15년 동안 장 보는 돈은 다 내 지갑에서 나왔고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주신 적이 없으며 남편은 그걸 의무라며 무심하게 여겼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도착하자 바다에 비릿하고 짠 내음이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뻔했다. 열 때문에 후각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 있었다. 새벽 어시장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으며 바닥에는 오수가 흥건했다. 내 천 운동화는 금세 차가운 물에 젖어들었다. 어머, 새댁 오랜만이네.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봤다. 또 제사야 뭐 줄까? 이모 자연산 조기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그거 오늘 비싼데 15만 원 약 300만 BND야. 딴 데는 20만 원 받아.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생선값만으로 내 월급의 일십이 거의 다 날아갔다. 그 다음은 제주산 참돔 국산 고사리. 지갑 속 돈은 계속 줄어들고 마음속 울분은 차올랐다. 무거운 짐들을 양손 가득 들고 나니 어깨가 내려앉을 것만 같았다. 열이 맹렬하게 끓어올랐다. 눈앞이 핑 돌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는 시장 구석의 낡은 벤치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식은땀이 흘러 등 뒤를 적셨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또 민호의 문자가 와 있었다. 다 샀어. 빨리 와. 나 배고파. 힘들지 않아. 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땀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사진첩을 열어 손가락을 떨며 친정엄마의 유일한 사진을 찾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다. 결혼식 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당부하셨다. 시집살이 힘들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내 방 그대로 뒀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어. 시댁은 집이 아니고 엄마 집엔 이제 엄마가 없어. 이 시끄럽고 비린내. 나는 어시장 한복판에서 나는 지독한 고독을 느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이 생선과 새우들을 다 내다버리고 싶었지만 15년을 참아온 여자의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아직 마트에 가서 밀가루, 식용유, 고급 과일을 사야 했다. 주차장으로 발을 끌며 가서 트렁크에 짐을 짐짝처럼 던져 넣었지만 마음의 짐은 그대로였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기대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활기찬 아침 음악이 흘러나왔다. 멀리서 붉고 강렬한 태양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남들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겠지만 나에게는 시댁 부엌에서의 불공평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이번 제사만 끝나면 좀 쉬어야지. 나는 1000번째로 그 거짓 주문을 중걸거렸다. 시동을 걸고 아침 햇살 속으로 차를 몰았다. 앞에는 시댁이 책임이 그리고 비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의 희생은 그들 눈에 당연한 것일 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차바퀴가 굴러가며 내 인생의 한숨 같은 파도 소리를 뒤로 했다. 그날 오후 인천시댁의 부엌은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오한과는 정반대였다. 39도의 고열로 시야가 흐릿해졌다, 선명해졌다를 반복했지만 내 손은 지난 15년 동안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움직였다. 고사리를 불리고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시금치를 다듬었다. 시어머니 영자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가끔 머리를 들이밀고는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감시를 했다. 고사리물 계속 갈아줘야 한다. 안 그러면 흙 냄새 나서 내 시아버지 못 드신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가 고급스럽게 포장된 큰 스티로폼 박스 2개를 낑낑거리며 들고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이은지, 리은지, 수원에 사는 큰형님이었다. 시어머니는 반색하며 그 자리에서 칼로 테이프를 뜯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최상급 자연산 송이버섯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 붙은 가격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숫자였다.
35만 원 약 600만 BND. 두 번째 상자에는 선홍빛이 도는 썰무스 등급 한우가 들어있었다. 아이고, 자연산 송이라니. 게다가 최상급 한우까지. 시어머니는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듯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급히 큰형님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휴대폰 화면 속 은지 형님은 고급스러운 거실을 배경으로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받으셨어요. 아버님 제사상에 올리시라고 보냈어요. 그 버섯 구우면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 역시 맏며느리다. 항상 안목이 있고 가족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검은 도라지 진액이 묻은 손으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 새벽 나는 오수가 흐르는 어시장을 뒤지며 이 집안 돈을 아끼려고 시원 한 장까지 깎았다. 내가 쏟은 정성땀 그리고 이 고열까지. 모든 것이 큰 형님의 택배 상자 2개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형님은 돈만 쓰면 됐지만 나는 내 생명을 깎아먹고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민호가 들렀다. 내 얼굴이 붉게 상기된 것을 보고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막아섰다. 큰애는 가게 일로 바쁘고 둘째는 남편 야근이라는데 이 집에 지수 없으면 누가 하니 얘가 손에 익어서 잘한다. 민호는 난처한 듯 나를 보더니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의 침묵 내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제사 당일 새벽 4시, 또다시 새벽 4시다. 나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깨어났다. 청에는 37칠 진밀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피가 끓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해열제를 억지로 삼키고 남편을 깨우지 않은 채 묵묵히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다. 새벽 5시에 부엌은 차가웠지만 불과 1시간 뒤 애게의 가스레인지 화구가 동시에 켜지자 그곳은 소각장으로 변했다. 시어머니는 6시에 일어나 부엌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지휘했다. 불이 너무 세다. 전 탄다. 올해 산 적은 왜 이렇게 크게 썰었니? 잔소리가 팽팽한 내 신경을 바늘처럼 찔러댔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둘째 동서혜진이 빈손으로 느긋하게 나타났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열나요? 의례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는 곧장 소파로 가서 TV 리모컨을 쥐고 밥상을 기다렸다. 이때쯤 민호도 도착했다. 땀으로 뒤범벅된 채 뜨거운 불 옆에 서 있는 아내와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는 재수 씨를 보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신호했다. 곧 제사가 시작되는데 싸워봤자 더 피곤할 뿐이다. 나는 펄펄 끓고 있는 소고기 묵국 냄비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마지막 요리다. 이 국만 끓이면. 하지만 갑자기 천지가 흔들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폭풍 같은 현기증이 덮쳐와 다리에 힘이 풀렸고 내 몸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쏠렸다. 반사적으로 무언가 잡으려고 손을 휘저었지만 내 손가락은 끓고 있는 국 냄비 손잡이에 걸리고 말았다. 챙그랑.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내렸다. 내 왼쪽 옆구리와 팔 전체가 100도에 끓는 국물을 고스란히 뒤집었었다. 아... 나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운 바닥에 쓰러졌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살 타는 냄새가 소고기, 국 냄새와 뒤섞여 피어올랐다.
민호가 화살처럼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지수야.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았다. 내 왼쪽 팔은 붉게 달아올라 끔찍한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도 달려왔다. 그녀는 국물이 흥건하고 고기와 무가 널브러진 부엌 바닥을 보더니 쓰러져 있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 나와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할 그 말. 아이고, 세상에 다 쏟아서 이제 제사상에 올릴 국은 어떡하니.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를 안아 올리려던 민호가 멈칫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획 돌아보았다. 아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살이 타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죽은 사람에게 바칠 국 걱정뿐이란 말인가. 비켜요. 민호가 고함을 지르며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밀쳐냈다. 그는 나를 번쩍 안아들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가 차로 향했다. 쏟아진 국을 아까워하며 중얼거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응급실에서 의사는 내가 광범위한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호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떨었다. 주머니 속 그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수백 개의 가족 채팅방 메시지. 그는 휴대폰을 열었다. 시어머니, 국이 다 쏟아져서 내가 나가서 포장국 사 와야 했다. 정말 재수도 없지. 큰형님, 어쩌다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제사 시간 다 놓치게 생겼네. 동서 형님은 괜찮으세요? 연고 바르면 낫겠죠 뭐. 민호는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가족의 잔인함은 무심코 나온 것이 아니라 뼈속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내가 힘없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보, 국 쏟아서 어머님이 혼내시면 어쩌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는 혼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민호는 후회와 분노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수술 후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보험 서류를 찾기 위해 내 가방을 뒤졌다. 그는 내 낡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고 그의 손가락이 우연히 열려있던 이메일함을 건드렸다. 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임시 보관함 147. 민호는 호기심에 클릭했다. 한 번도 전송되지 않은 147통의 편지들. 수신인은 모두 같았다. 엄마. 하지만 장모님은 1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2011년에 쓰인 첫 번째 편지를 열었다. 엄마, 오늘 며느리로서 첫 제사를 지냈어. 시어머니가 국이 싱겁다고 다 버리고 다시 끓이래. 팔을 썰면서 엄마가 끓여주던 김칫국 생각이 나서 울었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 전화번호는 이제 없는 번호네. 그는 스크롤을 내려 2018년의 편지를 보았다. 엄마, 오늘 열이 펄펄 끓는데 김장하러 갔어. 큰형님은 돈 보냈다고 면제받고 나는 돈 없어서 몸으로 때웠어. 남편은 조금만 고생하면 돼 라고 하더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리고 어제 새벽에 쓴 가장 최근의 편지. 엄마, 이번 제사만 끝나면 나 쉴 수 있는 거지.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손발이 떨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집에 와라. 내가 먹여 살릴 테니 그만해라 하셨을 텐데. 며느리 노릇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엄마 보고 싶어. 민호는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키보드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가스 47통의 편지는 내가 그 집에서 눈물을 삼키며 느꼈던 147번의 고독과 절망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심한 남편일 뿐만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침묵과 우유부단함이 조강지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것이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나를 외롭게 방치했고 내가 위로를 얻기 위해 고인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민호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하얀 붕대를 감은 팔과 창백한 얼굴로 마취에 취해 잠들어 있는 나를 보며 그는 나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채팅방에 들어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여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했다. 오늘부터 제 아내 지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제사에 국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지수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녀가 그 부엌에 발을 들이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전송을 마친 민호는 나가기 버튼을 눌렀다. 그는 휴대폰을 꺼서 옆으로 던져버렸다. 해가 높이 떠올라 병실의 따스한 첫 햇살을 비추었다. 민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늦었지만 단호한 약속을 속삭였다. 잘 자. 지수야, 네가 깨어나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약속해 우리 다시는 아프지 말자. 민호의 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을 때 인천의 부엌은 여전히 소고기 기름 냄새와 소름 끼치는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닥에는 국물이 흥건했고 무 조각과 소고기가 방금 일어난 사고의 침묵의 목격자처럼 뒹굴고 있었다. 웅덩이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영자 씨는 그저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으로 기절한 며느리보다 쏟아진 국 냄비가 더 아까워 보였다. 아이고, 세상에 헛고생했네. 제사가 코앞인데 국이 없으면 조상님이 노하실 텐데. 둘째 며느리 혜진이 거실에서 살금살금 들어오며 양말이 더러워질까봐 얼굴을 찡그렸다. 시어머니는 턱짓으로 구석에 있는 걸레를 가리켰다. 혜진은 마지못해 걸레를 집어들고 국물이 아직 뜨거워 호들갑을 떨며 서툴게 닦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냉장고를 열어 마지막 남은 비상용 소고기를 꺼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깎는 손놀림이 어설펐다. 두껍게 얇게 삐뚤빼뚤하게 깎였다. 부엌일에서 손 뗀 지 너무 오래되었다. 지수가 없는 부엌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막내 며느리의 손이 얼마나 빠르고 능숙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고마움이 아니라 불편함에 대한 짜증이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시아버지 동건, 동군 씨는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가는 저녁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다. 큰아들 성민과 며느리 은지가 들어오며 이질적인 활기를 띠었다. 큰형님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반짝이는 가죽 가방을 들었으며 당연하게도 빈손이었다. 오늘 아침 비싼 택배로 이미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국 냄비를 엎어서 화상 입는 바람에 민호가 병원 데려갔다. 시어머니는 새로 끓이는 국 간을 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은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가리며 놀란 척했다. 어머, 세상에,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대요? 많이 다친 건 아니겠죠? 누가 아니, 전화도 안 받는데. 됐고, 시간 늦기 전에 상 차려라. 그게 다였다. 사교적인 안부 인사 한마디 후 모든 것은 다시 제사 준비로 돌아갔다. 성민은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허무하게 긴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혀를 차며 투덜거렸다.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전화를 안 받아. 하여간 골칫덩거리야. 제사상이 차려졌다. 푸짐하고 성대했다. 노릇노릇한 호박전, 바삭한 동태전 삼색나물 오색 산적. 모두 39도의 고열 속에서 10시간 넘게 서서 일한 지수의 결과물이었다. 그것들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지만 그것들을 만든 사람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제사상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큰형님이 보낸 향긋한 송이버섯 구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송이버섯 접시가 올라가니 상이 확 사네. 역시 맏며느리다워. 은지는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머니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아버님이 맛있는 거 드셨으면 해서요. 아무도 전이나 나물 접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수의 땀과 피가 배어 있는 그 음식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시아버지 동건 씨는 제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그는 매년 지수가 튼 손을 모으고 다소곳이 서 있던 맨 끝자리를 힐끔 쳐다보았다. 오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빈자리를 느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복했다. 모두 송이버섯이 맛있다느니 고기가 부드럽다느니 칭찬을 늘어놓았다. 부재자의 고통 위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리가 파할 무렵 동건 씨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고 지친 목소리였다. 애비다. 아이 상태는 어떠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울분을 억누르는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광범위 2도 화상이요. 의사가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동건 씨는 눈을 감고 침대 모서리를 꽉 잡았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식 수술이라니. 네, 지수가 많이 아파해요, 아버지. 그는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민호야, 지수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가 거실로 나오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민호가 뭐라던가요? 성민이 물었다. 지수 피부 이식 수술해야 한단다. 돌아오지 않을 거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은지와 혜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그 침묵 또한 TV 소리와 후식 과일 접시에 의해 금세 잊혀졌다. 병원 다음 날 새벽 5시. 지수는 하얀 불빛 속에서 깨어났다. 왼쪽 팔에서 밀려오는 통증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민호는 침대 옆에 머리를 박고 자고 있었고 눈밑이 퀭했다.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그가 번쩍 눈을 떴다. 일어났어. 많이 아파. 지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민호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여보, 어제 제사는 잘 지냈어. 내가 만든 음식
식구들 입맛에는 맞았어. 민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쏟았다. 죽다 살아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빌어먹을 제사 걱정뿐이었다. 지수야, 앞으로는 제사 안 지내도 돼, 다시는. 지수는 어리둥절해 했다. 무슨 이상한 소리야. 어머님이 혼내실 텐데. 어머니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날 믿어. 2주 후 민호의 요청으로 시댁 거실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큰형 성민은 다리를 꼬고 앉아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형수 은지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으며 동생 경수 부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상석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들어왔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그것을 세게 내던졌다. 탁, 둔탁한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게 뭐야? 성민이 인상을 썼다. 민호는 숫자가 빽빽한 A4 용지 2장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첫 번째 장. 이건 지수가 지난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쓴 비용과 인건비 명세서야. 모두가 멍하니 바라보았다. 제사 때마다 장 보는 비용 60만 원. 1년에 제사와 명절 6번. 15년이면 90번이야. 거기에 기름값 과로로 인한 병원비까지 더하면 총 5천만 원, 약 9억 VND 넘게 지수 월급에서 나갔어. 게다가 15년 청춘 지수가 쓴 135일의 연차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시댁 봉사에만 썼어. 은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성민이 벌떡 일어나려 했다. 너 미쳤냐? 식구끼리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야. 형 입 다물어. 민호가 고함을 질렀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이 식구라고 했어. 수원 사는 형수는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15년 동안 설거지 한 번 안 했어. 안산 사는 재수 씨는 40분 거리인데 와서 밥만 먹고 갔어. 내 아내도 당신들처럼 직장 다녀.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9도 고열에도 부엌에 서 있다가 결국 피부 이식까지 할 정도로 화상을 입었어. 당신들은 이걸 식구라고 불러. 민호는 2번째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병원비 청구서야. 피부 이식, 수술 입원, 재활 치료. 총 3천만 원, 약 5억 VND. 지수는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해. 고작 제사, 국, 냄비 하나 때문에 내 아내가 이렇게 됐어. 그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지수가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국 쏟아서 제사 어떡하니였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었다. 입을 벌려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 폭로되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시아버지 동건 씨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탁자로 다가와 청구서 2장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됐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성민이 따지려 했다. 아버지, 민호 저 녀석이 입 다물라고 했다. 동건 씨의 호통이 집안을 울렸다. 그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민호 말이 맞다. 지난 15년 동안 우린 지수의 피를 빨아먹었다. 나도 알고 있었지만 내 이기심 때문에 모른 척했다. 다 내 잘못이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지시했다. 병원비 3천만 원과 위자료.
나와 내 엄마가 50% 낸다. 큰놈 부부 25%, 둘째 놈 부부 25%. 이번 주 내로 송금해라. 10원도 빼먹지 말고. 은지와 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당신 지수한테 어떤 일도 시키지 마. 재산은 음식을 사서 하든 똑같이 나눠서 하든 해. 절대로 지수 불러서 부엌일 시키지 마라. 내 말 안 들을 거면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말을 마친 그는 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야, 아비가 대신해서 지수에게 사과하마. 잘 보살펴 주거라.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눌렀다. 그는 서류 뭉치를 다시 집어들고 죽음 같은 침묵과 가족들의 부끄러운 얼굴들을 뒤로 한 채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그날 오후 병원. 저녁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일 때 민호가 돌아왔다. 지수는 하얀 붕대를 감은 팔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어. 민호는 자리에 앉아 아내의 성한 손을 잡았다. 다 끝났어.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셨어. 이제 넌 자유야.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회의에 대해, 자신의 분노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 지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기뻐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지난 15년의 억울함을 드디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고마워.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게. 약속할게. 민호는 아내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새로운 인생의 여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한 10일은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처음 며칠 밤은 왼쪽 팔과 옆구리의 이식 부위가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욱신거려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민호는 옆에 있는 작은 간이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만 내가 살짝 뒤척이거나 작은 신음만 내도 벌떡 일어났다. 많이 아파. 아니, 괜찮아.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따라주고 이마에 붙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내가 지쳐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10일째 되던 날 퇴원했다. 민호는 짐을 챙겼다. 옷이 든 큰 가방 2개와 보내지 못한 편지가 가득 담긴 노트북이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그의 도움을 받아 병원 자동문을 통과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 바람에서 자유의 냄새를 맡았다. 송도 아파트에 도착해 소파에 멍하니 앉았다. 15년을 살았던 집 부엌 구석구석 그릇 하나하나가 다 익숙한데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지. 마치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아주 멀고 긴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호는 서툴게 부엌에 들어갔다. 조금 짠 된장찌개와 한쪽이 탄 계란말이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예은이와 도윤이는 서로 엄마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아빠가 끓인 국 맛없지. 민호가 머저근 듯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혀끝에는 짠맛이 맴돌았지만 가슴속은 달콤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 진짜로. 그날 밤 익숙한 침대에서 민호의 품에 안겨 나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일주일 후 일상 리듬이 서서히 돌아왔고 왼쪽 팔의 흉터만이 그날의 사고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저녁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시아버지였다. 민호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져서 나를 돌아보았다. 내일 부모님이랑 형님네 다 여기 오신대.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 가족이 응, 전부 다. 15년 시집살이 동안 시댁 식구들이 무언가 시킬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집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거실의 공기는 비좁고 숨 막힐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아버지 동건 씨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고 뒤이어 시어머니 형님 부부 동서 부부가 들어왔다. 아무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한 손으로 물이라도 따르려 일어나자 시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납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본 적 없는 가부장적인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수야, 그동안 내가 눈 감고 모른 척했다. 네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혼자 부엌에서 동동거리는 거 다 알았지만 내 이기심 때문에 무시했다. 막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니? 내가 틀렸다. 코끝이 찡해졌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영자 씨가 떨며 일어났다.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주름진 손으로 붕대가 감긴 내 손을 잡았다. 걸레나 채소를 쥐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손을 잡기 위해 그녀가 손을 내민 건 처음이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열나는 거 알면서도 쉬라고 안 하고 너 쓰러졌는데 국 걱정만 하고 내가 참 주책 맞고 모진 노인네다. 미안하다, 아가. 노인의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졌다. 언제나 거만했던 성민 아주버님도 고개를 푹 숙였다. 재수 씨, 내가 형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 재수 씨가 해준 밥 15년이나 먹으면서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고 타박만 했네. 미안해. 은지 형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 멀리 산다고, 애들 어리다고 핑계대고 도망쳤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동서손 까딱하지 마. 거실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다. 15년. 나는 이 말을 듣기 위해 15년의 청춘을 기다렸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다. 나는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엉엉 울었다. 서러웠던 지난 날들을 위해 그리고 드디어 한 인간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울었다. 3개월이 지나고 송도거리의 나무들의 봄이 찾아왔다. 팔의 흉터는 울퉁불퉁 흉하게 남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지난달 증조부 제사가 있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민호 혼자 다녀왔다. 그날 밤 돌아온 그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오늘 큰형님이 전 부쳤는데 새카맣게 태웠더라. 큰형이 계속 잔소리하고 작은 재수씨가 한 고사리는 고무줄처럼 질기더라. 나는 킥킥 웃었다. 어머님은 뭘 하셔? 아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드시던데. 참 신기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보았다. 그들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닐지라도 내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고요한 어느 저녁 나는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임시 보관함에는
여전히 숫자 147이 떠 있었다. 엄마에게 쓴 편지들, 눈을 감자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와, 내 방은 그대로 있으니까. 엄마, 이제 엄마 방으로 도망갈 필요 없어요. 나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찾았거든요.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전체 선택을 누르고 삭제를 클릭했다. 147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떴다. 편지함은 비워졌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눈물 젖은 편지를 이제 엄마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 대신 엄마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 주말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민호가 운전해 파주에 있는 엄마 산소를 찾았다. 시댁일로 바빠 7년 동안이나 오지 못했다. 김옥자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았다. 나는 노란 국화 꽃다발을 묘소 앞에 놓고 엄마의 이름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불효녀 왔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봄바람에 국화 꽃잎이 흔들리는 게 마치 엄마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나 정말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괜찮아, 엄마. 남편이 날 지켜줬어. 내가 민호를 쳐다보자. 그는 옆에 무릎을 꿇고 비석에 속삭이고 있었다. 장모님 못난 사위가 죄송합니다. 이제 지수 눈에 눈물 날 일 없게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마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다. 민호가 내 손을 꽉 잡았고 깍지 낀 10손가락이 따뜻했다. 여보, 다음 제사 때는 나 갈게. 민호가 깜짝 놀랐다. 진심이야. 응, 가서 형님들이 요리하는 거 구경하고 전 태우는 거 보면서 한두 마디 거들어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민호가 피식 웃으며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래, 지수 대원군 마음대로 해. 차는 묘역을 뒤로 하고 달렸지만 엄마가 언제나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안다. 나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을 들었다. 15년의 폭풍우는 지나갔다. 내 인생에 진정한 봄이 왔다. 청취자 여러분, 며느리 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너무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여인에게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지 않나요? 가족은 사회의 세포라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잔잔한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저희의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채널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